예,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학과 오일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큰 주제 유토피아, 또 유토피아라는 주제고 청소년의 미래, 또 긍정의 힘이라는 주제를 선택할 때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유토피아라는 주제를 선택했을까? 그 얘기는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그리는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반증하는 그런 제목일 수 있고, 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모습이 마치 우리 밖에서 펼쳐지길 원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꿈꾸는 그런 세상은 결국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주제를 정하지 않았을까. 제가 주로 연구하고 있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과 교육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를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또 심지어 우리나라를 떠나는 사람조차도 발생합니다. 또 그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그 열쇠를 우리 본인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주의의식이 좀 부족한 면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청소년의 미래, 긍정의 힘이라는 이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특히 이 긍정의 힘이라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은 22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가르칠 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 중에 하나는 학생들의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10년 전에 가르쳤던 또는 20년 전에 가르쳤던 학생들을 가끔씩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리지 못했던 학생의 모습을 제가 직면했을 때 제가 많은 죄책감이 듭니다. 이 아이 속에 이러한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이 있었던 아이구나. 어떻게 보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정의 문제를 도와서 성장이라고 하는, 또 변화라고 하는 것을 이끄는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충분히 믿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춘 최근의 학문이 바로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관점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청소년의 문제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유토피아는 아니라 할지라도 유토피아에 조금 더 근접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을까, 거기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교육학과에 있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한국의 교육이 왜 이 모양이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러기 아빠라든지 한국의 교육이 너무 혐오스러워서 떠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한국 사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교육에 대해서 정반대의 질문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한국 학생들은 그렇게 우수하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상당히 상반된, 하지만 교육의 실체는 하나인데, 저는 그 원인이 바로 이 교육열이라고 하는 것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 그 교육열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교육에 대한 높은 동기 수준을 뛰어넘는 일종의 무의식적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국이라고 하는 교육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교육열이라고 하는 것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 속에 직접 있고,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외국인들은 그것으로 나타난 결과들에 주로 주목을 하게 되죠. 제가 이제 무의식적 열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리고 그 교육열에 대해서 사실은 외국 학자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우 독특한 나라죠. 자원이나 환경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침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고유성을 지키고 있는 몇 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바로 리질리언트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만큼 리질리언트한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이 많은 나라의 그 교육학자들이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바로 이 마이클 세스가 2002년에 출판한 에듀케이션 피버라고 하는 한국의 교육 현상을 설명한 이 책에서도 그는 해법이 바로 그 열쇠가 에듀케이션 피버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버 하면 약간 어떤 느낌을 받죠? 좀 부정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이 책도 후반부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의 그런 교육적인 트랜스포메이션, 혁명, 어떤 변화들, 그런 것들을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에듀케이션 피버인데, 에듀케이션 피버를 설명하는 형용사가 nearly universal preoccupation with school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건 뭡니까? 학교와 교육 제도에 대해서 거의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preoccupation이라는 거예요. preoccupy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할 때 무슨 표현을 씁니까? 걔가 공부에 미쳤다. 외국 사람이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왜 이렇게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정말 정신이 팔려 있느냐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면서 에듀케이션 피버를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 이 에듀케이션 피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결국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교육을 많이 칭찬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오바마의 한국 예찬론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한국 사람들은 약간 콧방귀를 낍니다. 한국의 실정을 잘하지 못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냐. 에듀케이션 피버가 아닌 조금 더 긍정적 단어를 썼습니다. 에듀케이션 인수제이즘, 즉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 뒤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표준화 검사에서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약 20위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면에서는 훨씬 더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성과 면에서는 당연히 부럽겠죠. 결국 저는 이러한 성과가 결국 교육열에 의해서 나타났다고 보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교육열이 단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부모들만의 교육열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19세기에 병인양요 프랑스군, 흥선대원군이 천주교를 박해해서 프랑스군이 강화도에 와서 싸움을 벌였던 그 시대의 기록에도 그들이 생각하기를 경탄하지 않을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집에 책이 있고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1860년대에서도 이런 현상들을 상당히 기이하게 생각을 했고, 200년 더 내려가면 하멜이라는 네덜란드 사람이 제주도에 표류했을 때, 이게 1650년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조선의 아이들은 밤이고 낮이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책을 읽었다. 이 사람이 무려 14년간을 한국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그냥 겉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 특이한 점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죠. 자, 지금 이것이 뭐 350년, 400년 전만의 일이겠습니까? 그 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가치를 부여한 민족이었습니다. 설명하기 힘든 교육열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저는 이 교육열을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무의식적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무의식을 처음으로 얘기한 것은 프로이드인데, 프로이드는 개인의 무의식을 얘기했고, 그 이후에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집단 무의식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는 집단이나 민족 마음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선천적 원형으로 작용한다고 봤습니다. 즉 어떤 시대를 거쳐서 역사가 축적되면서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어떠한 의식을 공유할 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떤 의식하지 못하는 매우 근원적인 삶의 드라이브입니다.
그것이 저는 교육열,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가 이어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열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의 문제를 일으킴과 동시에 저는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는 매우 중요한 자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교육열로 인한 일종의 교육 현상의 명암이 나타나는 거죠. 바로 밝은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아까 프리아큐페이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바마는 그걸 인수제이라고 썼고 저는 심리학적 용어로 모티베이션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학습에 대한 동기라고 하는 것은 학습의 성취를 매우 강하게 예측합니다. 아무리 어떤 지능이 뛰어나고 또 학습 기술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동기가 없으면 성취를 낼 수 없습니다. 정의적인 요소는 인지적인 요소와 행동적인 요소를 뛰어넘거든요. 여기 성취도를 보시는 것처럼 뭐 수학이나 읽기나 과학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OECD 국가가 지금 34개 국가인데 그 중에 우리가 1, 2위, 3, 4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반에 요즘에 초중고 학생들이 한 34명쯤 되죠. 34개국의 OECD라는 반이 있으면 그 반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아이입니까? 1, 2등 하는 아이입니다. 상당히 자랑스러운 교육열에 기반한 학습의 동기가 매우 뛰어나서 성취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지표는 상당히 우리를 하여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성취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아 개념을 매우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학교에서 자아 개념이 높은 학생들이 주로 누구냐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자아 개념을 높이는 요소들이 친구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경우, 우리가 사회적 자아 개념 또는 상당히 외모가 뛰어나다, 신체적 자아 개념도 있지만 학령기, 학창 시절에 그 학생의 자아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학업적 자아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정서를 가질만 한데 왜냐하면 OECD 국가 중에서 34개국 중에서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34개국 중에 22개국을 조사한 행복지수에서는 꼴등입니다.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결과가 저는 바로 아까 얘기한 교육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교육열은 학생의 교육열이 아니죠. 부모의 교육열입니다. 그렇죠? 부모의 기대가 너무 지나칠 때 그것은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학업적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공부는 잘하지만 이 학생은 상당히 불안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우울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행복하지 않은 학생. 우리 반에서 1, 2등을 다투는 다른 나라 학생들도 저 학생처럼 되고 싶은 그 학생이 알고 봤더니 스스로는 가장 스스로를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다면 우리가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열이 우리한테 남겨놓은 명암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이 교육의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교육학과 있다 보니까 이 교육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인데 결국 교육이라는 것은 교와 육의 합성어죠. 교라고 하는 것이 주로 학업 지도와 교과 지도와 관련되어 있다면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생의 정서와 행동과 심리 분야에 대한 전인적 성장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교육열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지만 그 교육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에 대한 열정입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담임을 할 때 보면 선생님 우리 아이를 공부 잘하는 아이들보다는 된 사람으로 키워주십시오. 하지만 아이를 만나보면 우리 엄마는 매일 공부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A+ 학점을 받지만 6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완전히 낙제점을 받고 있는 이 현상에서 결국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에 근접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그 유토피아에 이르는 내재적 어떤 힘은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에듀케이션 피버입니다. 원천적인 힘으로 작용합니다. 물론 피버가 이제 부정적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아까 이제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 보편적 정서를 기반으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교육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하나의 해결책이 바로 긍정심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긍정심리가 우리 한국에 적용되기에 상당히 어려운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바로 부정의 힘이 긍정성보다 매우 강하게 작용한다라는 원리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나라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22개 중에 거의 최하위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교육 현상을 볼 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에 더 많이 주목하죠. 그렇죠? 학교 폭력이 심하다. 학생들 청소년의 자살률이 높다. 학생들의 인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고, 그렇죠? 인성교육진흥법이 만들어졌고,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상 형성에 관한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의하면 10번 긍정적인 것을 상대방에 대해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10번을 경험했다가도 한 번 부정적인 것을 경험하면 한 번 부정적인 것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이 특정 이 부정성 편파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여기 보시면 타인의 긍정성보다는 부정적 정보가 타인에 대한 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관계 형성에도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형성할 때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계를 깨는 일을 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사람들은 더 부정적인 것이라는 것에 더 초점을 둘까? 그것에 대해서 이 진화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생존하기 위해서 사람을 위협하는 어떤 위험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그것을 빨리 모면해야만 살아남기 때문에 이 오랜 기간에 축적된 경험 속에서 부정적인 것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이 학생들의 문제를 바라볼 때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것에 더 초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심리가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클릭을 하면 이 그림이 변화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험악하죠. 그죠? 일단 인상이 형성되면 그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제가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긍정성에 주목하는 것은 의도가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긍정적인 어떤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 학생들의 숨겨져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그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카우아이라고 하는 하와이 인근에 있는 이 섬에 이게 1954년도 연구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연구인데 그 당시에 이 섬은 가난과 질병으로 대표되던 또 거기에는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 또 청소년들의 비행과 살인 이런 것들이 난무하던 일종의 지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의사들, 정신과 의사들, 심리학자들, 사회복지사들이 대거 들어가서 무려 833명 전수입니다. 심지어는 임신한 사람의 아이까지 포함시켜서 전수를 조사했고 특히 상당히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변화에 미칠 영향들을 매우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연구하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는 당연히 그 학생들의 예후가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부정적인 어떠한 영향이 이 학생들의 부정성을 증가시키냐라고 하는 것에 관점을 두었는데 그 중에 이 애미 워너라고 하는 이 여성 학자가 더 큰 위험을 갖고 있는 그 8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노출되어 있는 환경 자체가 부정적인데 거기에 더 큰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 약 200명을 다시 선별해서 그 학생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무려 30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30년 후에 나왔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200명
고위험군 학생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약 70여 명의 학생들이 전혀 문제를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흥미롭죠. 제가 왜 이 연구를 얘기하냐면 지금 이 상황이 좀 더 과장하면 우리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처한 이 환경이 얼마나 부정적이면 학생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22개국 중에 가장 바닥이겠습니까? 야, 아빠가 너 공부할 때는 종이도 없어가지고 아껴 쓰고 너 샤워할 때 따뜻한 물 나오고 네가 행복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행복은 어떻습니까? 주관적 심리입니다. 그 학생들이 그렇게 느끼는데 어떡합니까? 학업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현재 그렇게 느끼는 상황에서 이 학생들이 긍정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 방법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부터 긍정적인 성장을 이루어낸 3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경험을 했기에 긍정적 성장을 이뤄냈느냐? 그때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resilience라고 하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서 이러한 요소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역경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적응을 이뤄낸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처한 이 부정적인 학업 스트레스 속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좀 더 근접한 이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학생들의 행복감이 가장 낮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그 연구에서 사용했던 이 지표는 학생들이 느끼는 이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만족감으로 이루어지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주로 이제 설문에서는 주로 이제 긍정적 정서를 측정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교 만족도도 매우 낮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물질적인 혜택과 풍요로움은 OECD 국가 중에 3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느끼는 그런 물질적인 것은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데 심리적으로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학생들의 점수를 높이는 것은 저는 매우 힘들다고 봅니다. 왜? 교육열이 있거든요. 학령기 인구가 줄어든다고 입시 경쟁이 약해집니까? 더 좋은 학교로 가기 위해서 아이가 둘에서 하나로 줄어들면서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교육열이 사라지지 않는 한 경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학업 스트레스가 줄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교육 플러스 사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에 시달리니까 학생들이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 검사가 지난 6년간 연속 최하위였습니다. 작년에 잠깐 올랐다가 다시 최하위로 올해 떨어졌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어떤 보편적인 정서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기분이 좋으면, 즉 긍정적 정서를 갖고 있으면 부정적 정서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것이 하나의 스펙트럼이 있어서 저쪽에 긍정 정서가 있고 이쪽에 부정 정서가 있어서 한쪽이 높으면 한쪽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흥미롭게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긍정 정서가 높으면서 부정 정서가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정서가 독립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학업적 스트레스가 매우 심해서 행복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긍정 정서를 느끼는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한 개인에조차도. 그렇다면 이 학생들은 뭔가 다른 요소들이 작용하지 않을까? 환경에 의해서 당연히 그것에 대한 자연적 반응으로서 부정 정서가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피할 수 없겠지만 2차적으로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또 다른 정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거기에 주목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바로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아까 주관적 안정감이 일종의 느끼는 행복이라면 심리적 안정감은 만드는 행복입니다. 주관적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현재의 상황에서 느끼는 나의 기분이고 쾌락적 관점이라면 심리적 안정감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내가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일종의 긍정적 기능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방법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학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크게 6가지의 요소로 여기 제시된 것처럼 확인을 했고, 이제 오늘의 강의도 이 6가지 중에 2가지에 초점을 두어서 어떻게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일 것이냐. 왜냐하면 심리적 안정감을 연구한 사람들의 결론은 심리적 안정감의 6가지 요소들이 역경에 직면했을 때 회복적 반응을 이뤄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하는 긍정적 기능을 높이면 이 학생들이 긍정 정서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2가지 큰 요소 중에 자아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그릇이 4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에서 인용을 했는데 첫 번째 그릇이 금그릇입니다. 두 번째는 은그릇이고, 그리고 나무 그릇, 질그릇 4개의 그릇이 있습니다. 주인은 어떤 그릇을 쓰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답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주인이 그릇을 선택할 때는 좀 더 가치 있는 그릇, 그렇죠? 쓸모가 있는 그릇을 선택할 텐데 그 쓸모가 그 그릇의 재질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드는 이유는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그릇 같은 아이가 있습니다.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듯이 능력이 아주 특출난 아이가 있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고 내가 차찬시도보다 훨씬 뛰어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을 만날 학생들이 부러워하죠. 그렇죠? 은그릇 같은 학생도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처럼 매우 다양한 학생들이 존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학생들은 어느 누구도 똑같은 학생이 없고 어떤 한 가지 기준점을 세우면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정상분포 곡선을 그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상적이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IQ 아닙니까? IQ라는 게 평균을 100을 중심으로 표준 편차 15의 정상분포를 그려서 만들어지는 학생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금그릇 같은 아이들과 은그릇 다양한 학생들이 자꾸 은그릇과 질그릇, 나무그릇 같은 아이들이 금그릇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강점을 보지 못하고 약점을 보는 겁니다. 나는 저렇게 금처럼 귀하고 금처럼 값지고 금처럼 빛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기의 특징의 장점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질그릇을 예를 들어보죠. 요즘 김장 시즌 아닙니까? 김장을 담궈서 우리가 항아리에 넣습니다. 항아리가 대표적인 질그릇입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왜 항아리에 담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높은 열로 가열하면 흙에 있던 그런 기포 같은 것들이 날아가면서 왜 항아리가 숨을 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통기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항아리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장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발효가 잘 되고 잘 익는다는 거예요. 금속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제 아는 선에서는 질그릇을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질그릇 정말 잘 만들어놨는데 질그릇이 금그릇하고 비교하면서 괴로워하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질그릇은 질그릇대로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자기를 수용하는 사람들, 자기의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수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고유한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기 때문에 행복감의 원천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정말 아이들이 자기 수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심리학자, 특히 상담에서 가장 영향력을 줬다는 칼 로저스는 우리 모두는 자기를 실현하려는 경향성, 즉 자기만의 고유한 모습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종의 경향성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보았습니다.
그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실현하려는 경향성이 있는데 정말 아쉬운 것은 가치의 조건화가 이를 방해한다고 봤습니다. 가치의 조건화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 부여하는 바로 가치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합니까? 금의 가치를 더 부여합니다. 은과 나무와 질그릇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그릇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니까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자기만의 가치를 잘 발견하지 못하는, 자기 수용이 떨어지는, 결과적으로 이 교육자들이 학생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너무 많은 순간 학생들한테 가치의 조건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에 대한 발견과 그것의 가치를 발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에 기초한 그 조건을 선택할 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행복에서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이 자기를 수용하는 사람들은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고 자기에 대한 어떤 가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후에 경험하는 수많은 역경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심리적 안정감의 여섯 번째 요소인 관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결코 혼자 성장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혼자 열심히 공부하면 학업적 성취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이미 다 성장이 이룬 후의 이야기고, 어렸을 때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고, 비고츠키와 같은 학자는 우리의 성장과 발달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 요소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봤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고,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언어라고 봤죠. 그럼 우리 주변에서 우리 이 청소년들과 상호작용하는 가장 이 성장의 통로는 세 집단입니다. 부모, 친구, 그리고 교사입니다. 부모는 결정적이죠. 분석적 접근에 의하면 이 3 내지 5세의 유아기 때의 경험이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봤고, 물론 학대나 방임을 당하는 학생들도 자녀들도 있지만 부모만큼 자녀에 대한 애정이 높은 그 어느 카운터파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교육열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부모의 교육열이죠. 그렇죠?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떠나는 개인화가 이루어집니다. 사춘기를 바로 친구죠. 그리고 교사는 학령기에 이러한 역할들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생은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연구들은 부모와 친구와 교사가 제공하는 심리적 지지가 이 학생들이 경험하는 좌절 경험 속에서도 한번 일으켜 세우는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일관되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호작용이 학생들을 성장으로 이끌어내느냐? 아까 우리가 봤던 로저스가 상담에서 그 아이디어를 제공해 줍니다. 로저스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형성하는 신뢰적 관계가 내담자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준다고 봤는데, 그 조건을 세 가지로 봤습니다. 바로 진정성과 공감, 그리고 무편견입니다. 어떤 학생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누가 알겠어? 혼자 자신이 번민하면서 힘들어할 때 이 학생에게 공감해 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공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학생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인지적 공감입니다. 그 학생이 아파하는 것을 자신의 아픔처럼 체휼하는 정의적 공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상당한 치유를 받습니다. 나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나의 아픔에 동참하는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심리적 아픔은 매우 경감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서로의 특징이 다르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이 다릅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조건에 서로 다른 가치를 부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까 학생을 돕는 이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학생을 만나기 전에 학생의 조건을 만납니다. 그 조건이 나에게 불리한 조건일 때 학생은 불안이 높아집니다.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나는 이미 꼬리표가 있는데. 그러한 상대방이 나를 조건에 기초해서 혹은 편견을 가지고 나를 바라본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 하죠. 그 관계를 형식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네가 작년에 어떠한 문제를 보였는지 선생님은 관여하지 않고 너의 현재 모습에 관심을 갖고 있고 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그것이 친구이건 교사이건 누군가를 만날 때 변화할 수 있다고 로저스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제가 간혹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학부모로부터. 올해 정말 운이 좋았어요.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잘 만났다는 얘기를. 그러면서 하는 표현이 올해 진짜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제가 한편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만난 선생님은 가짜 선생님이었나? 그럼 이분이 얘기한 진짜 선생님은 뭐냐? 로저스가 얘기한 진정성을 갖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제가 그 그림을 넣었는데 이게 진짜 가죽을 나타내는 전 세계 공용 표시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가죽이다. 이게 인조 가죽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가죽인데 알고 봤더니 이게 가짜였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이건 진짜다라고 하는 걸 표시할 때 이런 모양을 쓰고 로고를 쓴다고 하는데 결국 그 학부모의 말을 다시 예로 든다면 많은 선생님을 만났는데 올해 만난 선생님은 알고 봤더니 정말 우리 아이의 성장과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선생님을 드디어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라는 표현, genuine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진심으로 내담자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형식적으로 대하거나 가식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대하는 겁니다. 자, genuineness와 동의어로 congruence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저스가. 이것은 수학에서 얘기하는 합동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치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왜 genuineness와 이 맥을 같이 할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학생을 상담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보죠. 현수야, 너 잘할 수 있어. 너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열심히만 하면 누구든지 잘할 수 있어. 근데 제가 속으로 내가 1, 2년도 아니고 2, 30년 가르쳐봤는데 잘하는 애들은 안 가르쳐줘도 잘하더라. 근데 안 되는 애는 끝까지 해도 안 되더라. 그렇다고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지요. 너 하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속으로 안 될 텐데 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순간은 바로 불일치의 순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불일치를 학생들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선생님의 말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말은 지금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선생님의 눈빛과 표정에서는 그런 확신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예, 저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못하는데 교사가 불일치로 나가면 학생은 불일치로 나갑니다. 그 상황을 모면해야 합니다. 저 사실은 이게 어려워요. 이런 말 못합니다. 진정성의 관계에 기초한 로저스가 얘기한 성장을 이끄는 세 가지 핵심적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 프로그램 없어졌지만 TV는 사랑을 싣고의 연예인이나 일반인들이 찾는 선생님들은 저는 공통적인 게 바로 이 진정성입니다. 나에게 수학 공식을 기가 막히게 가르쳐줬던 선생님이 아니고 영어 단어를 빨리 외우는 암기법을 가르쳐준 선생님이 아니라 나를 공감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진정으로 대했던 선생님을 나의 선생님, 진짜 선생님으로 기억하고 그 선생님과 지냈던 모든 순간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성장했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일치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언어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들통이 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청소년들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회복 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럼 그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냐? 결국 로저스가 얘기한 세 가지 핵심적 조건이 이루어지는 관계고, 그 관계는 서로 소통이 되는 관계입니다. 가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인데, 그 소통의 기술이 바로 이 의사소통 기술을 얘기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그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그 의사소통을 100으로 봤을 때 언어적 소통이 지금 몇 %입니까? 언어는 7%밖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로 소통되는 우리가 느끼는 많은 것들이 비언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비언어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헤어진 후에 그 사람을 회상할 때, 아, 그 사람 참 따뜻했어. 그것은 그 사람이 했던 말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얼굴 표정,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의 몸짓이었습니다. 자, 여기 비디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이 여성이 보고 싶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사랑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8명의 사람이 똑같이 사랑해를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의도하는 말은 조금 달랐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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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사랑해. 사랑해. 자, 이해되십니까? 메라비언이 왜 7%밖에 배정을 하지 않았는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별 의미가 없죠. 어떤 표정과 목소리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나름 잘했다고 선생님한테 내미는데 선생님이 컴퓨터를 하면서 잘했어? 이 잘했어가 학생한테 긍정적인 자신감을 주겠습니까? 학생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에서 상담이 개발시킨 이 하나의 기법은 적극적 경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통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이 그렇습니다. 아동은 인지적 발달이 피아자가 얘기한 것처럼 형식적 조작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풍자나 은유 이런 걸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대화의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죠. 또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면 이제 같은 레벨에 있거든요. 형식적 조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사춘기와 겹치면서 대화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학생들과 조금이라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이 적극적 경청이 얘기하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학생들과 조금이라도 더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듣는 것입니다. 이 적극적 경청에, 들을 청자에 듣는다는 것은 학생이 말하는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걸 90도 옆으로 돌리면 눈 목자가 됩니다. 우리가 강의를 듣는다는 표현 쓰기도 하지만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학생의 이야기를 듣지만 동시에 학생을 보게 됩니다. 이건 반대로 학생도 우리의 표정을 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불일치한지 일치한지, 진정성이 있는지 가식적인지를 봅니다.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드러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눈은 10개가 있고 마음은 하나가 있습니다. 즉 학생이 가지고 있는 비언어적 단서들을 다양하게 봐야 하고, 그 학생을 대할 때는 하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콩그런스 아닙니까? 진심입니다. 이러한 비언어적 메시지에 초점을 두어서 보통 상담자를 훈련하는데, 그러할 때 학생들이 조금 더 마음을 열 가능성이 높고, 왜 적극적 경청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됐냐?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패시브한 역할입니다. 원래 리스닝 자체가 패시브한 역할이고,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은 액티브한 역할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경청을 하게 되면 말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상담실에 들어갈 때 내가 이건 얘기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경청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흥미롭죠. 그렇죠? 이 듣는 것으로 상대방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청하니까 제가 강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결국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특히 로저스가 얘기한 세 가지 핵심적 조건을 우리가 제공한다면 학생은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애착 이론에 의하면 부모가 그 역할을 못했을 때 또 다른 부양육자나 또 다른 의미 있는 타자가 그 역할을 해내면 그들이 겪는 부정적 예우는 훨씬 더 감소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어려운 학업적 스트레스에서 행복감을 거의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회복이라면, 리커버리라면 긍정심리학의 일부분에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한 걸음 앞선 개념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역경을 겪는 학생들이 일반적인 학생들보다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바로 이 트라우마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트라우마를 경험하면 여기 세월호입니다. 전 국민이 트라우마에 겪었다.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플래시가 떠오르고 또 우울하고 왠지 슬프고 또 분노가 생기고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부정 정서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했는데 여기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또 그 부모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근데 이처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수준을 넘어서는 이름하여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행복감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은 회복력이 있어서 조금씩 회복을 하게 되고 그것이 보통 수준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리질리언트하다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전통 심리학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바로 PTSD라고 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트라우마를 겪은 후에 부정 정서가 너무 지나쳐서 현재도 그러한 부정 정서가 삶의 장애를 일으키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리질리언트한 그룹처럼 만들 것이냐 이렇게 연구를 해왔는데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경험 후에 오히려 성장하는 집단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을 겪은 후에 오히려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 내가 내 친구의 몫이라도 더 공부해야지. 내가 그 전에는 담배도 피고 공부도 안 하고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부모님 속썩였는데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트라우마를 할지라도. 트라우마를 오히려 성장으로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이 도대체 뭘까? 저는 그것을 이용한다면 행복감의 수준을 심리적 안정감으로서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걸 뛰어넘어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아이디어를 잘 적용해보면. 바로 켈빈이라는 사람이 이 외상후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의 모형을 제시했고 이와 같이 국내 연구에 의해서도 그 변인의 관련성이 확인됐습니다. 바로 외상을 경험하면 부정 정서가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리고 부정 정서를 뛰어넘어서 침습적 사고, 즉 내가 생각하기 싫은데 자꾸 부정적인 플래시가 떠오르면서 견디기 힘든 겁니다. 근데 성장을 경험하는 사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즉 환경의 부정적 환경에서 겪은 그 부정성에 굴복하지 않고 생각을 다시 하면서 의도 반추라고 하는 성장을 이뤄내는 성장적 반추의 과정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성장 경험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장은 그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긍정성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긍정성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외상 경험이 성장으로 이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숨겨져 있던 경로를 확인한 것이죠. 외상 경험이 지금 파란색은 이제 이 정적 방향, 즉 외상 경험이 많으면 침습적인 반추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외상의 정도가 높으면. 또 부정적 정서가 높으면 빨간색은 반대 방향입니다. 부정 정서가 높으면 성장이 줄어들겠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부정 정서와 외상 경험이 의도 반추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침습 반출을 통해서 의도 반출로 넘어가는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즉 침습 반출을 의도 반출로 넘길 수만 있으면 아무리 이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부정적 정서에 압도된다 할지라도 그 학생들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현재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이 어떠한 어려움인지를 알게 하고 이제 우리가 의미를 찾는다고 해서 센스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왜 나야? 이런 생각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의 의미를 찾게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한테 득이 된다. benefit finding이라고 하는 이로움 찾는 이 과정으로 넘어가면 결국엔 성장 경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바로 성장적 반출은 고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능동적 재평가로서 긍정적 관점에서 이로움을 재발견하도록 돕는 우리의 내적 사고입니다. 자, 이 내적 사고가 그럼 도대체 어떤 학생들이 이 부정에서 긍정적으로 침습 반출에서 의도적 반출로 넘어가느냐? 아까 얘기한 두 가지입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자기 수용을 하는 학생들은 상대방과의 상대적 비교가 아닌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침습적 사고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또 학생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주변인의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편견 없이 대할 때 거기에서 또 이 어려운 경험을 통해서 너가 찾을 수 있는 이로움들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설명해 줄 때 그런 것을 할 때 학생들은 자신의 의미를 또 이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의도적 반출로 넘어가는 과정은 결국 자아라고 하는 부분과 타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이 성장을 이뤄내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부분에 우리 학생들이 겪고 있는 고통, 입시 경쟁을 막 되돌아가고 싶냐고 하면 대부분 생각하기 싫은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성장을 이뤄낼 것이냐, 주관적 행복감이 매우 저하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하는 행복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핵심적인 요소는 학생들의 긍정적 자아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결국 우리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해낼 때 고통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성장이 증가한다는 것. 물론 그 한계점이 있어서 어느 순간을 넘어가기 힘들겠지만 만일 우리의 어떤 내적 기제가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메커니즘을 안에 갖고 있다면 세상이 그 학생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가 겪는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게 성장의 동력이 돼서 오히려 성장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부정적 경험이 힘을 잃지요. 그 힘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힘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내부에. 유토피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그 힘이 있고 그 힘을 길러주는 것은 우리 교육자 역할입니다. 그것이 균형을 잃어서 학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너무 많은 것을 할애하고 있지만 결국 육이라고 하는 학생의 정서행동과 심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에게 숨겨져 있는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면 우리는 교육열을 기반으로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민족입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청소년의 미래고 긍정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